전윤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이제 9주차가 돼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오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9주 동안에 너무나 훌륭하신 강사님들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뭐 제가 특별히 더할 거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총정리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그냥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PPT를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드릴 강의 제목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라는 좋은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이것을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아주 쉽고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이런 강의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바로 끼는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쉽고 짧고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 전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퀴즈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답이 먼저 나와 버렸네요. 차별금지법은 여기 나온 대로 수입품입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이미 해외에서 서구 유럽에서 15년에서 2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어낸 법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을 수입을 해서 그걸 모방을 해서 지금 이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수입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해온 서구 유럽에서 그 적용 결과가 어떠한가 이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외의 사례 중에서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례를 잘 살펴보면은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 해외의 차별금지법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비교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차별금지법인데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는지 또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생활의 자유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데요. 지금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또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 또 스스로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상업시설 이용 제한 거부 금지가 있고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나 시설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 공원, 백화점, 헬스클럽,
워터파크, 놀이공원, 목욕탕, 찜질방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업시설이나 시설물인데요. 이런 시설물에는 예외 없이 다 화장실과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탈의실도 시설물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런 시설물의 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작년 2019년 3월에 미국 그 인디애나 주의 클라크 카운티라는 곳에 있는 월마트죠. 대형 마트인데요. 거기는 여성 화장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놀라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직원에게 붙잡히게 되는데요. 이분이 한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여기에 왜 트랜스젠더 화장실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직원한테 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남자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은 여성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게 되고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악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고자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성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사실은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캐나다의 유명한 대학교죠. 토론토 대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5년도 9월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기숙사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화장실에서 이제 남학생들이 그 샤워하고 있는 여학생들을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해서 체포되는 일이 두 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이 트랜스젠더들을 위해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은 트랜스젠더만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트랜스젠더이든 또는 기타 제3의 성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중립 화장실이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화장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이 토론토 대학에 그런 화장실이 기숙사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대학 당국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기숙사와 교내의 성중립 화장실은 또 탈의실은 계속 유지하겠다. 우리는 변함없이 성중립 화장실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죠. 여학생들이 이런 사건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조지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학생에게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5세의 여아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미국 사례인데요. 2020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에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라서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 화장실에서 18세 고등학생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해서 체포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 자유와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등권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참 차별을 금지한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차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 법안을 보면 체육 공급 이용에서의 배제 제한 금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즉 스포츠 경기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실제로 미국에서 2017년도에 200m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의 실제 경기 모습입니다.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학생의 이름은 안드레아 이어우드라는 크로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을 해서 200m를 26.34초에 돌파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뒤에서 많은 여성 선수들이 뛰고를 있는데요. 이렇게 얼핏 봐도 거의 한 격차가 50m, 60m 이상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기에 나갔는데 실제로 우승은 생물학적 성이 남성인 학생이 차지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여성 운동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영국의 실제 여성 럭비 경기의 장면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는 이 켈리 모건이라는 선수인데요.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평등법이라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경기에 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경기 규칙에 보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제한을 안 하면은 이제 근육량이 남자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공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상으로는 남성 호르몬에 대한 수치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켈리 모건이라는 선수에게 심판이 당신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보자, 소변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고 한다면 이 선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괴롭힘 금지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들은 그냥 호르몬 수치를 물어보고 트랜스젠더 선수가 답변하는 그 답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랜스젠더 선수가 경기 도중에 여성 선수를 이렇게 격렬한 경기 도중에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는 사건이 나면서 이제 많은 여성 선수들이 골절상을 당하는 부상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기사 제목을 보시면은 비얼드라고 돼 있어요. 트랜스젠더 선수가 수염이 막 덥수룩하게 난 상태로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선수가 연습 경기를 하면서 자기 동료 선수들과 이제 연습 경기를 할 때도 같은 팀 동료 선수들이 골절상을 당하는, 부상을 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상을 당하는데 지금 기사 제목에 나왔습니다만은 심판들이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니까 그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판들에게 제기하는 거죠. 심판들은 자기가 소송 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예 그냥 심판직을 그만두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여성 선수들도 안전권이 너무 침해당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2018년도에 열렸던 미국 LA에서 열렸던 세계 트랙 사이클 여성 선수권 대회의 수상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캐나다의 레이첼 맥키논이라는 트랜스젠더가 사상 처음으로 국제 이 사이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선수가 과연 이 경기에 출전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출전을 안 했더라면 양쪽에 있는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가 밖에 없다는 그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사진은 뉴질랜드에 있는 역도 선수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분은 가빈 허버드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서 1998년도에 그 뉴질랜드의 남자 청소년 역도 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12년도에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여자 역도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로렐 허버드라고 여성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성 경기에 출전하고 난 이후에 이게 성적표인데요. 이 이후에 열렸던 국제 여자 역도 경기에서 6번의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의 뭐 혼자서 우승을 독차지한 거죠. 이게 국제 이제 여성 여자 역도 경기의 성적표인데요. 물론 이제 이분이 우승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분이 경기를 하다가 팔목 부상을 입어서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우승을 놓친 그런 경우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하느냐라는 부분이 뉴질랜드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해부학 사진입니다. 제가 의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은 많이 다릅니다. 골격이 다르고 뼈의 구조가 다르고 근육량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뉴질랜드의 그 오타고 대학의 앨리슨 헤더라는 생리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그 뉴질랜드의 스톱이라는 매거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 출생 전부터 유전적인 구성 요소가 남성으로 태어난 운동선수를 여성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 헤더 교수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구성 요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출생 전부터 생물학적인 남성 선수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타고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여성에 대해 역차별을 일으키고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등권에 보면은 특권 창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정의당 차별금지 법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행위 및 그러한 법령 재개정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별을 막기 위해서 소위 소수자라고 하는 분들한테 특권을 주는 우대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증명 책임의 전환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을 던져서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유리창을 깼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차의 주인이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물어내라고 하니까 자기가 안 그랬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 주인은 소송을 내면서 증거를 내야 됩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야구공을 던져서 내 차 유리창을 깼다라는 증거를 내야 되죠. 예를 들어 CCTV를 확보해서 내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 증언을 모아서 진술서를 내든가 증거를 내야지만 이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의 일반 원칙인데요.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차별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냥 그 주장만 하면 됩니다. 차별 당했습니다. 말만 하면 되고요. 차별 안 했다라는 것을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다 증거를 내야 됩니다. 근데 차별 안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것이죠. 만약에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TV 보고 있었어요. 근데
차별 안 했다. 나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다. 어떻게 증거를 대냐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24시간 동안의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 동영상을 찍어 놓지 않으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송 지원을 해주는데 차별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변호사도 선임을 해주고 소송 비용도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송을 하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변호사를 찾는 것도 힘들고 또 소송 비용을 대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다 이런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송의 남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11조 2항에서 모든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창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은 실질적으로 또는 소수자라는 이름만으로 특권층을 창설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이 사진은 미국 텍사스주의 여자 청소년 레슬링 경기의 실제 경기 모습입니다. 지금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이 여자 선수의 목을 이렇게 조르고 있는 그런 경기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분은 남성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이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18세 고등학생이고 맥 베스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 텍사스 주의 여자 레슬링 경기에 나가서 2번이나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은 자기는 남성 경기를 출전하고 싶었지만 텍사스 주의 경기 규칙이 출생기록부에 기록된 성별에 따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 경기를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논란이 된 이유가 이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경기가 논란이 됐냐면요. 지금 이 선수는 맥베스라는 학생은 남성으로 성을 전환하기 위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투여받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을 투여받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 남자처럼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투여를 했습니다. 제가 스테로이드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테론보다 3배에서 10배까지 더 근육량 효과 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거는 이제 스포츠계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맥베스라는 학생은 이 테스토스테론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해서 근육을 엄청나게 키워서 나가서 경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냐는 것입니다. 일반 여자 선수들은 만약에 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경기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징계를 받거나 선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인 경우에는 다 허용이 된다는 거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더라도 징계를 받거나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우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공정하느냐, 공정한 경기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영국의 평등법을 보면요, 정의당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명책임 전환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평등법 136조를 보면은 이 증명책임 전환이 꼭 평등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나 단체나 법인에 있는 차별금지 관련 규정 지침 내규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회사가 만드는 징계규칙 여기에도 차별금지 내용이 있으면은 이 법에 따라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그 NHS라는 병원에 근무했던 기독교인이 자기 동료에게 이제 신앙 서적도 선물해주고 DVD도 선물해주고 또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초대도 하고 이렇게 막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타종교인이 회사에 8페이지짜리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이메일로 냈는데요. 요지는 그 기독교인이 나를 종교적으로 강제로 개종을 시키려 했다. 그리고 종교를 강요했고 괴롭혔다는 내용을 8페이지를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바로 퇴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은 퇴사하고 그 타종교인은
아무런 추가 증거를 안 냈습니다. 딸랑 그 8페이지 진정서만 대고 끝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기독교회는 결국 회사에서 징계당하고 징계를 이 차별이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 2심 다 패소를 했습니다. 이 징계 절차에서 이 차별했다라고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기독교인은 이제 본인이 차별 안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있는 분들이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진술을 안 해줍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진술을 해줬더라도 회사에서 압력을 받아서 진술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너무 고생을 하다 결국에는 이 진술서 한 장, 진정서 한 장으로 인해서 징계받고 소송도 다 패소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특권을 부여하는 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친권인데요. 이 차별금지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구조를 보면은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기존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를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해라, 바꿔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 법령에 보면은 지금 민법에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은 부모의 친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이 다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의료법에 보면은 미성년자가 의학적 치료를 받으려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존 법령에 있는 내용들인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주에는 미성년자 법이라는 인펀트 액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미성년자가 그 어떤 의료적 치료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이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료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이익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익의 내용들, 치료 행위의 내용들을 미성년자가 다 이해를 했으면 부모님의 동의가 없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은 왜 만들어졌냐면은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 접종도 받고 장티푸스 예방 접종도 받고. 근데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원칙은 그 부모님의 동의서를 학교에 내야 돼요. 서양은 뭐 이런 걸 서류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정해진 서술식에 따라서 동의서를 내야만 이제 예방 접종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6학년 뭐 중학생 이 정도면은 다 이제 그걸 이해하니까 굳이 부모님 동의서 내지 않아도 예방 접종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올해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세의 미성년 자녀 딸이 남성으로 성을 전환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겠다 했는데 아빠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아빠의 동의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판결이 나왔냐? 이 최상의 이익, 이 호르몬 성을 바꾸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게 이 아이에 대한 최상의 이익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법원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1심 법원은 아빠가 딸에게 딸의 이름을 부르거나 여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다라는 그런 판결까지도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기존에 있는 법령의 해석에 바뀌게 됩니다. 이 인펀트 액트에 있는 최상의 이익은 정말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판단을 해서 이 의학적인 치료가 이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정말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최상의 이익이라는 용어를 해석할 때 차별금지법 상에 있는 젠더 정체성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환을 위한 이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게 미성년 자녀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차별금지법에는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양육권, 친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차별금지 법안을 보면은 뭐 교육 기회 차별금지, 내용 차별금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동성애의 이런 보건적인 유해성을 알려주는 교육이 다 금지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교육 책임자가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인권 헌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인권 헌장 내용을 보면은 다 이 동성애 차별 금지와 트랜스젠더의 좀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이런 내용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 교칙으로 학칙으로 인권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차별금지법안에 보면은 민법에 있는 사용자 책임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책임 조항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회사에 있는 근로자가 어떤 차별 행위를 했을 때 그 차별 행위에 대해서 고용주도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고용주가 책임을 면책을 하려면은 나는 이 사용자를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사든 뭐 교육기관이든 이런 데서 다 차별을 금지하는 사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했다라고 하면은 직원들을 징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 켄터키 주에 있는 이 루이빌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교인데 거기에 의과대학에 앨런 조셉슨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정신과 전문의이고 석학이시고요. 이분은 뭐 무려 15년이 넘도록 이 대학에서 이 의과대학의 아동 청소년 정신과 학장을 역임을 하셨고 또 학교에서 뭐 3차례 이상이나 이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으신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주최한 이 세미나의 포럼에 가서 전문가의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성별 정체성이 염색체, 호르몬, 생식 기관의 특성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의학에 반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의학에 반한다라는 발언을 하셨고 부모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맞춰갈 수 있도록 집단적 지성을 발휘하여 지도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 의견을 내자마자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 조셉슨 교수를 해고하라라는 강력한 항의와 청원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학교 측은 첫 번째로 이 교수님의 월급을 감봉했습니다. 연구비를 삭감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인데 이분을 조교수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사한 사례인데요. 미국의 산호세 시립대학에 준 쉘돈이라는 생물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인간의 선천적, 후천적 특성, 인간의 유전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듣던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교수님께 동성애가 유전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다양한 이론들과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에 대한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학장님이 연락이 왔는데 학생이 항의를 했다.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 쉘던 교수가 강의한 내용이 이 사실이 아닌 것을 과학인 것처럼 해서 강의를 했다는 것을 이제 뒤집어 씌우면서 강의를 금지하고 결국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 학교 측과 약 10만 불의 손해배상을 합의하고 소를 취하는 조건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이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고요. 이 사례는 뭐 유명한 사례입니다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성공의 교회가 이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이제 채용을 안 했죠. 할 수가 없는 것이 교리상의 이제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성애자가 교회가 차별을 했다라고 해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4만 7천 파운드, 8,5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차별했으니까 배상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적용된 당시의 그 영국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종교 단체를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재판소는 이 종교단체 예외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에 있는 예외 규정이 결코 교회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국회에 발의된 정의된 차별금지 법안에는 뭐 종교 단체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또 하나 사례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당시에 이제 영국에는 천주교 입양 기관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교리에 따라서 동성 커플에게는 입양을 안 해주고 이성 커플에게만 입양을 했다는 거죠. 근데 2010년도에 평등법이 딱 입법이 되니까 평등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익 단체가 이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예외를 규정을 받으려면은 정관을 고치면은 예외를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이 평등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천주교 입양 기관이 그럼 정관에다가 우리 단체는 동성 커플에게는 입양을 안 하고 이성 커플에게만 입양을 해줍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정관 개정을 시도를 했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이 정관 바꾸려고 그러면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죠. 근데 정작 이 예외 규정 적용을 위해서 정관 개정 신청을 했더니 주무관청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왜 허가 안 해주느냐? 이거는 차별이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패소하고 천주교 입양 기관은 다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아무리 예외 규정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보호를 해주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 이 예외 규정이 를 신뢰할 수 없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결코 교회를 보호할 수 없고 이것을 신뢰했다가 오히려 이러한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도 유명한 사례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인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이요. 이 기독교 교리에 따라서 동성애에 반대하고 일부 일처제를 준수하라는 학칙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 학교가 이제 로스쿨을 설립을 하려고 설립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가 됐냐면은 이제 로스쿨을 가면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은 이제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니까 각 주에서 변호사 시험 자격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각 주에 있는 변호사 협회에서 이렇게 반동성애 학칙을 가진 로스쿨 졸업생한테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7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로스쿨 설립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반동성애 학칙을 가진 학교들, 기독교 학교나 종립학교는 설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2010년도에 평등법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 교황이 영국 평등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글씨가 작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영국 평등법안은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가톨릭 교회가 고용에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딱 교황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등법의 입법에 맞서 싸워라. 이렇게 기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영국 교회는 싸움을 제대로 못했고 결국 평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 기사인데요. 제정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영국 성공회가 주교 선출의 동성애자를 허용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교육기에 차별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불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목사나 성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BT 목사 성직자가 출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제도는 다 중요하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질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제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 사회와 국가의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을 보면은 교육 내용 차별을 못하게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대행위 그러한 우대행위 특권을 주는 법령을 만드는 것들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를 차별금지법에 맞도록 다 바꾸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무엇이냐? 사회 모든 제도입니다.
교육제도, 병역제도, 성별제도, 혼인제도, 가족제도, 의료제도, 입양제도 다 제도지요. 그게 싹 다 바뀐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변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에서 이 비쉬니츠라는 여자 학교가 있었는데요. 유대교에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이제 3세부터 입학을 허용하는 그러한 초등학교였는데요. 영국에서 2017년도에 이 옵스테드라는 영국에서 이제 교육 분야를 감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이 학교를 감사를 했어요. 근데 감사 결과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부적격입니다. 부적격. 왜 부적격이 나왔는지를 보면은 이게 지금 그 학교에 대한 감사 보고서인데요. 자, 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육 내용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왜 미달하느냐? 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 및 수용 개발을 미진하다. 이런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평등법 차별금지법에는 9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만 이 학교가 가르치고 나머지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뭐냐? 동성애, 성전환입니다. 유대교에서 세운 학교가 교리에 따라서 수용할 수 없는 거를 안 가르치니까 정부에서 감사를 해서 이 학교가 부적격이다. 그러니까 이거 수정을 안 하면은 폐교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영국에서 올해에 발간된 프로스펙트 매거진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왜 이렇게 많은 10대 여자 청소년이 성전환을 원하는가?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최근 10년간 젠더 정책성 개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성전환 치료를 받은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이 77명에서 2,590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35배가 늘었어요. 35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건강보험공단 NHS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모르겠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미 평등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예견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다 예견을 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거죠. 이런 결과가. 뭐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을 바꾸려는 아동 청소년의 70%가 여성입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자 아동 청소년이 성을 바꾸려 하느냐. 스웨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웨덴도 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스웨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간 10년 동안에 13세에서 17세의 여자 아동 청소년 중에서 젠더 불쾌감증, 즉 나의 생물학적 성별을 나는 싫다, 다른 성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1,500%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부의 홈페이지 자료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지금 들어가 보셔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 캘리포니아 주의 이 2016년도에 아동 청소년 보건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이후죠. 캘리포니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캘리포니아 헬스 유스 액트라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7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12세에서 18세의 아이들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이 부분을 딱 클릭을 하면은 그 법 조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이제 이 법 조문이 나오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 아동 청소년 보건법의 2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교육 공립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 교재와 강의에는 모든 젠더들, 성적 지향들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야 된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젠더들, 성적 지향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인정해라. 그 동성원 관계를 반드시 포함하라라고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젠더 표현, 젠더 정체성을 반드시 교육해야 된다. 성교육할 때 공립학교에서 12세부터 성교육할 때 이거를 반드시 넣으라고 법 조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오늘 너무 민망해서 성교육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그 교육부에서 추천한 성교육 자료를 보면은 학문 성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문 성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해서 오늘 여기에 담진 않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 교육을 해서는 안 되고 장려에서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나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런 내용을 가르치거나 윤리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게 다 지금 금지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교육 교재에 낙태를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요. 낙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태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요. 12세부터 하는 성교육이죠. 근데 이 낙태가 왜 중요하냐면은 낙태가 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낙태가 비범죄화가 되면은 이게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들립니다. 차별금지 법안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 중에서 임신 또는 출산 아니면 기타 사유 등에 들어가서 낙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낙태를 반드시 성교육에 이제 포함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정부에서 발의한 우리나라에서 발의한 낙태죄 이 개정안,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험법 개정안을 보면은 미성년자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도 똑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태를 12세부터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캘리포니아주 전역 정과 그 미국 전국에 있는 성보건 정보다 하면서 정보를 이렇게 쭉 제공해주고 있는데 정보의 내용 중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미국 최대 낙태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를 딱 클릭을 하면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홈페이지로 딱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그 홈페이지 대문에는 우편 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우편 번호를 딱 넣으면은 내가 사는 지역의 낙태 시술소 위치와 정보가 딱 뜹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홈페이지 가서 이거 누르면은 낙태 모든 정보를 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에도 낙태 시술소 정보 주고 연락처 주고 찾아가세요.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제도를 파괴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성별, 병역, 혼인, 가족, 의료제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제도,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제도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동성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해 주도록 법이 바뀌고 군인 간 동성 성행위도 처벌하지 않고 이제 허용해 주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본인의 성향을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그런 회복 치료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이제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는데요. 실제로 지금 캐나다에서 엘버타주에서 남성인데 자기가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갱신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여성보다 약 123만 원이 더 비싸게 나온 거예요. 억울하다 해가지고 나는 성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별을 바꿉니다. 근데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소견서 받으면 되는데 의사한테 갈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한테 가서 한 장 받아서 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별이 바뀝니다. 출생기록부에 성별이 바뀝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내가 체제를 부순 것 같은 승리한 기분이 들었다. 난 생물학적으로 100% 남성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성이다. 이분의 신분증에는 여성으로 성별이 나오지만 이분은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제도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국에서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싫으면 이제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되고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군 면제 받고 그리고 뭐 언젠가 다시 남성으로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영국에서인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2010년도에 평등법이 전면 개정되고 나서 2013년도에 바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군인 간의 동성 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영국 사례를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례도 영국 사례인데요. 이 프레디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은 남성으로 성별을 바꿨는데요. 그때 이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유방 절제술도 했지만은 자신의 자궁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상태로 남성으로 성별을 바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남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체외 수정을 통해서 임신을 했고 출산을 했습니다. 남성인데 출산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녀의 출생 기록부에 아빠로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패소했는데요. 법원에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 남성인 사람이 이 출산을 했는데 아빠로 기재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 자녀의 출생 기록부에 그냥 엄마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은 이분이 법적인 성별은 남성이지만은 이 자녀의 출생 기록부에는 엄마이기 때문에 남성인 엄마가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녀들이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학교에서 이제 부모,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parent 1, parent 2, 부모 1, 부모 2라는 용어를 쓰라는 그런 법안까지도 영국과 프랑스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료 제도를 보면은 지금 이제 동성애 성향을 가지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뭐 치료를 통해서건 종교를 통해서건 탈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서울, 대만, 미국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탈동성애 행사를 동성애자들이나 또는 동성애 인권단체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아킬레스 건이기 때문인 거죠. 이 동성애라는 거를 유전으로 주장하고 싶은데 이렇게 탈동성애 하신 분들이 나오면은 동성애 유전이 아니지 않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회복 치료가 금지가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 뭐 종교적으로 기도를 해주거나 상담해 주는 것이 다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자신이 선택에 따라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동성애 성향으로 또는 성전환 성향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하시면 얼마든지 상담 기관을 통해서건 의료기관을 통해서건 종교기관을 통해서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못 받도록 완전히 금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제도의 기본적인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을 해보면은 첫째로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해야 되느냐? 첫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도를 질서를 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히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셔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주시고 그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도록 설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인데요. 제우스 신이 이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어서 판도라한테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판도라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상자 안에는 각종 금은 보석이 들어있을 거야.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을 거야. 너무나도 갖고 싶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판도라 상자를 열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상자 안에는 온갖 종류의 재앙과 재난과 사고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화의 내용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판도라의 상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열어보면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해악과 부작용과 폐해를 야기하고 우리와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가고 사회 근간인 제도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 사례를 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우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많은 이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해외에서 이 길을 먼저 갔다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정말 사례들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깨어 일어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선량한 양심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